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여기에 이렇게 사연 보내기 전에 저희 어머니라도 붙잡고 하소연 한번 하고 털어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애초에 어머니가 계셨다면 진작에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조언이라도 들었을 테고 일이 이 지경까지 오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친정아버지를 원망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결정을 내린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 자신이었으니까요. 그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조언도 같이 있었다면 지금에나마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적을 만큼의 일을 겪을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과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제 자신에 대한 후회뿐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신세한탄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만나서 힘든 소리만 늘어놓는다고 싫어하는데 그냥 제 마음이나마 조금 후련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남편은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기에 잠깐 알던 사이였어요. 자주 단둘이는 아니어도 1년에 두어 번 이상은 같이 단체 모임도 하고 그러는 사이였지요. 둘이서는 딱히 각별하지도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사이였습니다. 그냥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인사 정도만 주거니 받거니 하던 그런 사이였죠. 그러다 남편이 군대에 가게 되었고 그동안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까지 하게 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연락도 서로의 소식도 모르고 지내다가 남편을 다시 재회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대학교 시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을 결혼식장에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는 그 친구가 그때 당시 같이 자주 모임을 갔던 친구들 중 한 명이었거든요. 호텔에서 올리는 결혼식이었는데 자리가 지정석이었어요. 친구는 친구 나름대로 그때 자주 모여 만나던 사람들을 한 테이블에 묶었고 마침 남편이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던 거지요.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모임에서 남편과 제가 각별하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한참 오랜만에 만난 거다 보니 어색하게 그간 어떻게 지냈냐, 취직은 했냐 그 정도 안부 인사 주고받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친구 결혼식에 집중을 했다 보니 더더욱이요. 그렇게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었고 결혼하는 친구랑 축하한다 인사 나누고 그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고 며칠 지나서였나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연락처라도 주고받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일찍 집에 들어가 버려서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연락을 한 거라고 하대요. 저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남편이 제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많이 아프셨어서 제가 어머니 옆을 지켜야 하는 게 일이었어요. 당시 어머니 간병하겠다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어요. 벌이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집에서 일하면서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때는 어머니 곁을 지켜야 한다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할 엄두조차 나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냐고 말하고 남편한테는 조금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신 몸이 이렇다고 저까지 매일같이 집에만 있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 회사도 다시 출근하고 이따금씩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애인 만들어서 연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저희 지극한 간병이 어머니께 더 많은 마음의 짐과 부담을 안겨드렸던 건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반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 보니 장례식장에서 거의 아들 노릇을 하면서 3일 내내 같이 있어줬어요.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참 고맙더라고요. 저랑 연애하는 사이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와 그 어떤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 하는 것만 봐도 대충 하는 건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건지 다 보이잖아요. 남편은 장례식 내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엄청 챙겼어요. 아무튼 그때 고마운 마음 때문이었나 그 뒤로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만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몇 달 지나지 않아 결국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의 연애를 했는데 남편 사람 자체만 두고 본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버지까지 챙기던 그 모습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느낄 만큼 항상 한결같이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따금씩 저희 아버지와도 단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했어요.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두고 저희 아버지만 모시고 낚시를 다녀온다던가 일요일 아침에 저희 아버지 모시고 등산을 하러 다녀온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사람 자체만 두고 보자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다만 결혼 상대로 보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게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했지만 당시 남편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연애 시작한 첫 해에는 계약 연장이 되겠네 안 되겠네 하면서 한참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 또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수입을 계산해보면 회사 다닐 때 비슷하게 벌고 있긴 했지만 그게 고정 수입이 아니고 매달 벌이가 들쑥날쑥했다 보니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남편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정말 뜬금없이 튀어나온 말이라 남편의 청혼에 기쁘다기보단 당황스러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자기가 아직 직장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지만 저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는 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거든요. 직장이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다는 소리를 같이 꺼내니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억만금을 모아놓았을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입으로 별로 없다고 할 만큼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당연히 그런 남편의 청혼에 처음 저는 거절을 했어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테지만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그때 가서 결혼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달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간 저희 아버지께 잘했던 덕을 그때 본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세상이 돈이 다가 아니라면서요. 아버지께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었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 남편이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어머니랑 결혼할 때만 해도 둘 다 정말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거기에는 서로가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면서 남편을 대신해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셨죠.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저는 당신이 어머니랑 결혼할 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라며 일단 당신 본인부터가 저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혹시나 남편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게 걱정이면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는 사업에 사람 하나 더 쓰면 되는 문제라고 인건비 나가는 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오히려 사위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당신한테는 더 유리하다시는 거죠. 말인즉슨 당신 월급을 줄여서 남편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일을 대신 하는 만큼 당신이 쉬는 날을 늘리면 되는 거라고 돈이 더 드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시집을 가야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애인도 만나고 어디 놀러 다니고 하는데 제 눈치를 안 보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연애냐고 따질 것도 없던 게 아버지가 진짜로 어디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던가 재혼 생각이 있다던가 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셨어요. 그냥 당신 걱정일랑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는 만큼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 하는 소리였죠. 아버지 딴에는 남편을 워낙 좋게 보기도 하셨다 보니 충분히 당시 남편을 사윗감으로 점 찍어 놓으셨을 수 있다 생각해요. 다만 어머니까지 같이 계셨다면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내리는데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의 열화와 같은 응원에 힘입어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했던 대로 친정아버지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대신 아버지 사업을 맡기는 건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어요. 남편이 스스로 노력해서 더 좋은 직장을 자기 힘으로 찾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 그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가서
아버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진 건 쥐뿔도 없었으면서도 결혼하자는 말을 꺼낼 만큼 매사에 당당했던 남편이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하게 되니 그때부터 갑자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식장이라던가 스드메같이 기본적인 거 준비할 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살 신혼집을 구해주실 무렵이 돼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괜히 한숨 팍팍 쉬면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니 어쩌니 그런 말을 꺼내며 말이죠. 그러다 언젠가 남편이 저한테 부탁하듯 말을 꺼내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집을 마련해준다는 이야기를 자기 부모님께는 따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 시부모님이 워낙 사고방식이 옛날 분들이라서 제가 집을 해온다고 하면 분명히 자기가 처가 눈치 보며 살게 되진 않을까 걱정을 하실 거라나요. 제가 만약 반대의 상황이었으면 자식 결혼시키는데 큰 돈 한 푼도 안 들게 생겼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탐탁치는 않았지만 워낙에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부탁하는 모습이 딱해 보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집을 제가 제 돈으로 해오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는 안 했을 테지만 어차피 집이 제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전부 다 해주시는 거였으니 그러자는 남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집 명의는 그럼 친정아버지 명의로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던 이야기라 혹시 남편이 왜 공동명의가 아니냐, 명의가 친정아버지 이름이면 집을 해준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남편이 원하는 거 하나 해주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 하자 그런 생각도 있었지요. 다행히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아무튼 그런 원만한 합의 끝에 저희는 그렇게 반년에 결혼 준비 후 식을 올리게 되었고 친정아버지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는 이렇게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처음이라면서 집이 엄청 좋다고 난리였어요. 아파트라고 별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좋다는 건지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냥 기분 문제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집들이를 할 때가 되었을 때도 시부모님이 남편과 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여전히 뭐가 얼마나 달라서 좋다고 하는 건지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무튼 좋다고 저렇게까지 반응을 보이니 마음만큼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런 집에도 다 살게 되었구나 하는데 그 말이 조금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집 해오는 여자를 만난 게 능력이면 능력이랄 수도 있겠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집을 해준 건 시부모님은 모르는 이야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대체 이 집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한 건지 이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방 한 칸을 제가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약간 서재처럼 꾸며놓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방을 두고 엄청 못마땅해 하면서 너는 진짜 남자 잘 만난 줄 알아라 하더니 방이 남으면 손님들 오며 가며 묵고 갈 손님방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방까지 하나 떡하니 차지하는 걸 허락해주는 남자가 세상 천하에 또 어디 있겠냐 하면서요. 세상에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물론 제가 순전히 제 돈으로 해온 집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해준 집이고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남편을 제 소나귀 위에 올려놓고 꽉 잡고 살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어머님이 괜히 제가 집 해왔다 하면 아들이 눈치 보고 살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것 같다던 그 부탁 하나 때문에 집 해온다는 사실을 말을 안 했을 뿐인데 당신 오며 가며 지낼 방 한 칸 만들어 놓으라는 말부터 제가 남편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여기 이 방이 제가 놀려고 만든 방도 아니고 일할 때 쓰려고 만든 방이다. 어차피 우리 아버지가 집을 해주셨는데 방 한 칸 내 맘대로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 한마디 따지려다가 일단은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던 간에 일단 남편이 시댁에 뭐라고 설명했는지부터 들어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집들이가 끝나고 나서 시부모님이 택시 타고 출발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 길로 남편을 불러세워 물어봤어요. 대체 어머님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길래 저러시냐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당신 아들이 모아놓은 돈 한 푼 없는 거야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남편이 직장 생활 시작한 게 몇 년이나 되었다고 갑자기 어디서 아파트 하나 구할 돈이 생겨날 리 없고 그것만큼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적당히 남들 하듯이 둘이서 여지껏 모아놓은 돈에 대출 조금 껴서 집을 구했다. 이 정도로 설명했겠거니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하는 꼴을 보아하니 둘이서 같이 샀다기엔 제가 남편 눈치를 보고 고마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남편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이가 없어서 이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설명을 하기를 자기가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다 보니 그 회사에서 20년을 근속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집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당신 아들이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었던 거야. 말 안 하면 그만인 거니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당장 남편이 직장 생활 시작한 게 몇 년이나 되었다고 갑자기 어디서 아파트 하나 구할 돈이 생겨날 리 없고 그것만큼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적당히 남들 하듯이 둘이서 여지껏 모아놓은 돈에 대출 조금 껴서 집을 구했다. 이 정도로 설명했겠거니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하는 꼴을 보아하니 둘이서 같이 샀다기엔 제가 남편 눈치를 보고 고마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남편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이가 없어서 이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설명을 하기를 자기가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다 보니 그 회사에서 20년을 근속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집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회사가 직원한테 집 한 채를 사주냐고 시부모님은 그걸 또 믿으신 거냐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당장 재계약이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일자리 없어질까봐 노심초사하던 게 불과 작년 일인데 집에선 당신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모르시는 거냐 물었더니 그것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계약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큰 회사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심지어 거기서도 장래를 촉망받는 회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 중에 인재라고 알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 잘난 아들 덕에 신혼집도 공짜로 생긴 건데 방 한 칸 시부모를 위해 비워놓아도 모자랄 망정 그 비어있는 방을 자기 개인 용도로 쓰겠다는 며느리가 괘씸했던 거죠. 남편한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 당신이 내 눈치, 처가 눈치 보면서 사는 느낌 안 들게 하고 싶다고 해서 친정아버지가 집을 해줬던 걸 말을 안 했던 건데 지금 당신 이야기만 들으면 내가 시댁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당연하게끔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지 않냐고.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당신 체면 살려줄 생각도 없고 시어머니 걱정 줄여줄 생각도 없으니 당장에 어머님한테 똑바로 설명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자기가 시어머니를 속인 것까지 말해야 되지 않냐며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인 것부터 땡전 한 푼 없이 몸만 와서 처가의 대릴사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분명히 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실 거라는 겁니다. 남편한테 그렇다고 그게 내가 어머님한테 하대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거짓말을 내가 시켰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혼자서 한 거 아니냐고.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고 당장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설명드리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며 제게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걸음을 천천히 걸으며 제 뒤로 쓱 빠지는데 보아하니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려는 듯 싶었습니다. 거짓말한 것도 있고 하니 시어머니한테 그 이야기 전하면서 오고 갈 대화를 제가 듣게 하기 남사스러워서 저러는구나 싶어서 나름 배려해준답시고 저는 오히려 걸음을 빨리 해서 집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남편은 한 15분 정도 있다가 집에 들어왔고요. 표정이 살짝 안 좋은 걸 보니 다 이야기했구나 싶어서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할 테니 저도 굳이 치사하게 확인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날 이후로 한동안 시댁에서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고 그 어떤 왕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또한 시어머니가 남편과 비슷한 이유로 저희와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근처에도 안 오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했지요.
시간 지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지내겠거니 싶었고 딱히 제가 나서서 저는 괜찮으니 불편해하실 필요 없다고 말할 이유도 없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하고 안 보고 지낸다고 해서 제가 손해보는 것도 딱히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3, 4개월쯤 지났을 때였나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쳐들어왔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주차장이니까 얼른 내려와 보라고 무거워 죽겠다고 혼자 이거 다 못 들고 간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요. 저는 무겁다길래 뭐 반찬거리라도 잔뜩 해가지고 오셨나 생각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들고 갈 건 뒷좌석에 실려 있으니까 알아서 꺼내오라셨는데 뒷문을 열어보니 다른 게 아니고 커다란 이불 보자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어디서 쓰던 걸 가져오셨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저희 이불 많다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누가 네 준다고 했냐고 이건 내가 쓰려고 가져온 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쓰실 요라니 그게 저희 집에 왜 필요하냐고 제가 되물었죠. 그랬더니 요를 왜 가지고 왔겠냐고 맨바닥에서 잘 수 없으니 가져온 거 아니겠냐고 대답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려고 그러시냐 뭐 가까운데 약속이라도 있으신 거냐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하길 우리 아들 얼굴 봐서 참고 있었는데 보자 하니까 안 되겠어서 온 거라고 아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개똥으로 아는 것 같아서 며느리 도리가 뭔지 가르쳐 주려고 온 거랍니다. 요를 가져온 이유도 한동안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생각이라면서요. 며느리 도리를 가르쳐 주신다니 그건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어련히 잘 지내겠거니 생각해서 가만 냅뒀는데 어떻게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한 통 없고 그럴 수가 있냐시더군요. 그때 딱 무슨 상황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또 설명을 안 했다는 걸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당신 할 말만 끝내고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고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나 혼자 생각하다가 그냥 시어머니가 가지고 온 요는 이불 보자기째로 어머님 차 트렁크 위에 올려놓고 그 길로 저도 집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빈손으로 집에 들어온 걸 본 시어머니가 이불은 어쩌고 몸만 들어왔냐길래 어머님 차 트렁크 위에 올려놨다고 말하고 남편이 진작에 했어야 할 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이불 걱정부터 하시더군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주차장에 카메라가 몇 대고 주차되어 있는 차의 블랙박스도 한두 개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요즘 누가 욕 깔고 자냐고. 없어질 걱정은 하실 필요도 없다고 시어머니 말을 잘랐어요. 만에 하나 진짜 누가 가져가서 못 찾으면 제가 더 좋은 걸로 사드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하려던 이야기를 마저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처가살이 하는 느낌 받게 하기 싫어서 남편이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을 안 했던 건데 이 집에 어머님 아들 돈은 땡전 한 푼 들어간 거 없고 사실 친정아버지가 대출 하나 없이 오롯이 아버지 돈으로 해주신 집이라고요. 맞벌이 하면서 저도 돈 벌고 있고 월급이나마 남편이 저보다 돈 10만 원 정도 더 벌어오긴 하는데 그 돈 10만 원 더 벌어온다고 제가 특별히 호강하는 것도 없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뒤에 남편이 계약기간 만료돼서 재계약을 못하면 그나마 돈 10만 원 벌어오는 것도 끝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 제가 남편 덕 보고 산다는 말은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이 사실을 숨겼는지 이유는 저도 모르겠으니 정 궁금하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라 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제 말을 믿지 않으셨지요. 뭐 그건 어머니로서 남의 집 자식인 며느리보다 자기 자식 말을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다만 제 말이 진실일 경우에는 어머님 말 맞다나 제가 남편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남편이 제 덕을 보고 호강하고 사는 건데 어머님을 위해 방 한 칸 비워놓을 이유도 없고 며느리 도리를 다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냐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 보고 싶어 오시는데 우리 집에 못 오게 할 생각은 없다고 아무 때고 오셔도 저는 크게 상관없지만 다만 미리 연락은 해주시면 좋겠다 했어요.
그리고 저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고 일을 해야 하니 되도록 주중은 피해주시고 주말이나 빨간 날에만 와주시면 좋겠다고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말을 안 믿는 눈치였어요. 제가 뭐하러 들통날 거짓말을 하겠냐고, 정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이 길로 등기부등본이라도 한번 뽑아보시라고 했어요. 집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시어머니는 바득바득 이를 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로 혼자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다시 따로 연락은 없던 걸 보니 트렁크 위에 올려둔 이불 보자기는 아무도 손을 안 댔나 보구나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한두 시간쯤 있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몇 시간이나 더 남았는데 온 걸 보니 시어머니한테 연락받고 허겁지겁 반차 내고 집에 돌아왔구나 싶었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원망하는 목소리로 왜 그랬냐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일하다 말고 퇴근했다가 괜히 회사에 미운 털 박혀서 계약 연장할 때 지장 있으면 어떡하느냐 따져묻기도 싫었고 그냥 남편한테 왜 시어머니한테 진실을 알리지 않았던 건지나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다 수포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말하기 전에 자기한테 전화나 한 통 줬으면 좀 좋냐고 자꾸 저 혼자 잘못한 것처럼 말하길래 대체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드러나 보자고 한번 말해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 계획은 딱 이렇게 1년만 버틸 생각이었었답니다. 버틴다는 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자기가 재계약을 해야 할 시점에 그때 가서 자기가 회사랑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회사를 자기 발로 그만둔 것처럼 말을 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20년 근속을 약속하고 받아온 집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면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테고 당장 다른 집 구하기 번거로운 상황에 장인어른이 돈을 융통해줘서 그렇게 집 문제를 해결한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말을 전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댁에 자기가 대기업 정직원이라고 말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해명할 수 있고 집 문제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저희 집에서 해왔다고 설명할 수 있으니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우리 엄마 충격이 클 텐데 어떡하냐며 저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감싸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려고 할 생각이었냐니까 남편이 그 와중에 한다는 소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반년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건데 제가 다 망쳐놓았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고 드는 거 아니겠나요? 앞에 선의가 붙는들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냐고. 그리고 반년 조금만 더 버티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머물게 하면서 아들 덕보는 며느리 기강 잡는다는 걸 내가 버티고 참아야 했던 거냐고 따져 물었죠. 남편이 말하길 그거 뭐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 그걸 못하겠다고 하냐며 오히려 저한테 따지고 들더군요. 밖에 나가보면 우리 엄마보다 더한 시어머니 세고 셌고 너보다 더 심한 시집살이 견디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단 하루도 살아보지도 않고 우리 엄마가 시짜지라는 시어머니라고 단정 짓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우리 엄마가 너한테 엄청 잘해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입에 개거품을 무는데 정말 오만정이 있는 대로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미 애초에 어머님이 내 정신머리 고쳐준다고 찾아왔는데 퍽이나 잘해주셨겠다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시어머니한테 미리 연락만 해주면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와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 행여나 내가 시자 붙는다고 무조건 싫다고 하고 집해왔다고 유세 떤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당신 체면이고 시어머니 걱정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집해온 사실을 알렸을 거다 한마디 했어요. 둘이 같이 대출 갚는다고만 했어도 충분히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 서는 건데 마치 내가 당신 덕을 본다는 듯이 말도 안 되게 설명한 건 당신이지 않느냐고. 그러니 그 책임도 당신이 감당하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친정아버지한테 향했죠. 친정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조금 생각이 많아지신 눈치였습니다. 그리곤 아버지가 제게 조언을 해주시길
사위가 거짓말을 한 건 잘못한 게 맞지만 같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내셨지요. 남편이 시부모님이 아들 처가살이 할까봐 걱정된다는 식으로 말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 입장에서 자식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해주는 부모가 집 한 채 턱하니 해준 사돈 앞에서 얼마나 주눅이 들겠나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걸 자격지심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만큼 잘하고 싶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자격지심도 생기는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어쨌든 저도 처음에 동의를 했던 거니 아무쪼록 원만하게 풀었으면 좋겠다시며 화해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작은 전부 남편의 거짓말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잘못은 남편보다 시어머니한테 더 많은 것 같은데 남편 시켜서 시어머니한테 이제 자초지종도 아셨으니 그만하시라 강하게 한마디 하라던가 그걸 못하겠다면 당분간 괜찮아질 때까지 시댁하고는 거리를 두고 지내자던가 하면 되는 일 아니겠냐면서요. 그렇게 아버지 말 듣고 어영부영 남편과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또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난리를 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이불은 물론이고 아예 짐까지 싸가지고 혼자도 아니고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오셨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제게 며느리 도리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차라리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이번 기회에 기강 좀 제대로 잡으러 왔다고 했으면 그게 더 합리적이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내 아들이 지 장인만 챙기고 부모는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 억울해서 안 되겠다고. 원래 결혼하면 아들은 처가에 준셈 치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며 당신 아들이 저희 친정집에 하는 만큼 당신들도 며느리한테 효도 좀 받아야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고선 다짜고짜 당신들을 모시고 살라는 소리를 꺼내더라고요. 설명은 지난번에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이러는 걸 보니 이건 나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일이 아니다 싶어 남편한테 전화해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르는 김에 친정아버지한테도 우리 집에 좀 모셔달라 부탁했고요. 그리곤 아버지랑 남편 도착할 때까지 시모랑은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옷방 겸 창고로 쓰고 있던 방 구석에 이불도 깔아놓고 짐도 풀고 열심히셨는데 뭐 저렇게 짐이라고 다 풀어봤자 어차피 다시 싸가지고 가는 당신만 힘들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먼저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보다 한 20분 정도 더 지나서 도착하셨고요. 남편이 먼저 도착하고 나서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보겠다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우리 아버지도 오신다고 했으니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한마디 해주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죠. 시어머니 또한 진짜 저희 아버지가 오실 줄은 생각 못했나 봐요. 아버지 또한 진짜 시어머니가 온갖 짐을 싸들고 자식들 집에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눈치셨고요. 한참 서로 조용한 분위기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주절주절 서론이 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죠. 이야기 듣자 하니 우리 아들이 사돈 모시고 등산도 다녀오고 낚시도 다녀오고 그런다는데 막상 부모인 당신들은 남편한테서 그런 효도 받아본 적 없다고요. 아들 힘들게 잘 키워놨더니 사돈이 우리 아들 데려간 격 아니냐며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제가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 노릇하면서 효도를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간 결혼 전부터 여태까지 몰랐던 이야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애초에 결혼 전에는 남편이 당신들 생활비까지 다 책임져 줬는데 그마저도 결혼하면서 끝나게 되었으니 당장 생활도 어려워졌다고 우리도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니 둘 중에 하나를 정하랍니다. 매달 2분 지내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비를 달마다 200만 원씩 보내주던가 그게 싫으면 이 집에 같이 살게 해주던가 이래도 저래도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상황을 두고 양자택일을 하라고 우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암만 남편을 아꼈을지언정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나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제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좋게 풀어보려 하는 아버지 말을 끊고 더 공평한 방법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고 대리효도를 하는 아들 때문에 저한테 대리효도를 받고 싶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냥 공평하게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알아서 챙기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얼마가 되었든 간에 필요한 만큼 어머님 아들한테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도 아무 불만 없다며 대번에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럼 이야기 끝난 것 같으니 당장 가지고 온 짐 다시 싸들고 댁으로 돌아가시라 했어요. 그리고 가방에 자리 남으면 남편 짐도 몇 개나마 먼저 가져가시라 했죠. 저는 당장 이 길로 구청 가서 이혼 절차부터 알아보고 오겠다고요.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 시부모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하는 건 물론이고 남편까지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방금 대리효도 받지 말고 각자 자식들한테 효도받기로 이야기 끝나지 않았냐고. 그냥 이혼해서 나는 예전처럼 내 스스로 아버지 챙길 테니 당신도 나 만나기 전처럼 당신 부모님 챙기고 생활비도 내드리고 그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아니냐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한마디 더 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아들 이혼시킬 각오 하고 오신 거 아니냐고. 나는 당신들을 내 부모처럼 여기고 효도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거의 한 사람분 월급에 준하는 돈을 효도라는 이름으로 내드릴 생각도 없다고요. 뭐 길게 두고 볼 거 있냐고. 반대 입장이었다면 어머님은 아드님 이혼 안 시키셨을 거냐 물었더니 당당하게 당신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시는 거 아니겠나요. 그럼 알겠다고. 이혼은 안 할 테니까 대신 어머님한테 집 한 채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저희 아버지 돌려드리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매일같이 산이고 드리고 모시고 놀러 다녀드리겠다고 대신 저희 아버지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당당하게 했던 말과는 다르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가만 계시다가 그제서야 저랑 저희 아버지한테 사과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냥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리고 당신들은 저희들 앞에 두 번 다시 얼씬도 안 할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시는데 제가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게 만들겠냐고. 그냥 아드님 돌려드릴 테니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사시라 말하고 결국 이혼하는 걸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반년이 걸렸는데 이혼도 그만큼 걸리더라고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던지. 하지만 이혼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차피 귀책 사유가 대부분 남편과 시댁에 있었고 가지고 온 것도 뭐 하나 없었다 보니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었거든요. 효도 실컷 받으시라고 남편을 심호품에 돌려드린 건데 그 효도도 당분간은 제대로 못 받으시겠다 싶습니다. 이혼하고 그러는 과정 때문에 그런 건지 남편이 무능력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남편은 재계약에 실패했고 당장 취직 자리가 없어서 백수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거든요. 평생 일자리 못 구하지는 않겠지만 당장은 효도는커녕 시부모님이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꼴이 되었네요.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이혼녀를 만들었다고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고. 이혼 못해서 평생 그 시자들한테 당하면서 사는 것보다야 이 편이 훨씬 낫지 않냐고. 그리고 미리 알아서 다행아니냐고. 괜히 아버지가 생각했던 대로 그 인간한테 사업 물려줬으면 그건 그거대로 그 시자들한테 전 재산 퍼다주는 격이 되었을 뻔했는데 그 꼴 안 본 것만 해도 어디냐고 강한 척 한마디 해드렸어요. 아버지는 그 말 듣고 그래도 안심을 하신 듯 보였지만 사실 저라고 기분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거머리 같은 인간들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고 떼내버린 거야 속이 후련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 득이 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어머니의 빈자리가 마냥 아쉬울 따름이에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결혼 전부터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싶고 행여나 어머니도 남편과 시자들의 본 모습을 몰라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 한들 남편과 무조건 화해부터 시키는 게 아니고 짝수가 안 좋아 보였을 때 아버지처럼 화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 곧바로 이혼하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진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